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룸에셋의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재민입니다. 네, 자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흐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파트가가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진짜 그게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 집값 급등 현상을 집중 분석해 보겠다. 결국은 수급이 안 맞아서 되는 건 맞는데 왜 수급이 안 맞게 됐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축소시키고 있고 오히려 공공에서 이제 진행하는 것들을 굉장히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정책들 나올 때마다 결국 이렇게 얘기하죠. 몇만 원 공급하겠다, 뭐 몇십만 원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공공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지금 민간에서는 결국 분양 물량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난해 1월에서 7월보다 올해 1월에서 7월이 어떻게 변했냐 이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작년에보다도 지금 뭐 결국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수도권, 전국과 수도권 서울을 한번 비교해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수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서울의 경우에는 1월에서 7월의 분양 물량이 민간 분양 물량이 1895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13,782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은 수치였는데 재작년에 비해서도 근데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결국은 굉장히 줄어들어서 1895채 정도 이렇게 분양 물량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서울에 결국은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1800호, 2000호가 안 되는 게 분양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굉장히 많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차지를 하고 싶으니까 다 들어가서 경쟁률이 높아지고 가격도 올라가고 피도 붙고 산 이후에도 금액대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공공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이 해결하면 좋겠지만 이 민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이 갭을 놔둬야 되는데 그 갭을 오히려 조금 무시를 하고 오히려 공공주도의 이런 공급들을 늘려가겠다. 이러한 케이스들 때문에 결국은 민간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 케이스인데 사실 이 민간이 줄어든 케이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앵커님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어떤 얘기냐면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분양가를 조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분양가가 떨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분양가가 떨어졌다. 아파트를 청약하는 데 있어서 분양가가 떨어졌다. 어떻습니까? 어렵네요. 헷갈리는데요. 헷갈려요? 사는 입장에서 싸졌으니까 좋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너무 함정을 그래요? 파지 않았으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양가가 떨어졌다. 이 얘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당연히 싸졌다는 거니까. 너무 좋다. 응.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저 같은 시행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 분양가가 떨어졌다. 이 얘기는 결국은 수지가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지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지금 지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크게 생각 안 하셨을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떨어지면 좋고 뭐 그래도 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라고 해서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허그에서 진행하는 고분양가 심사제가 서울을 이제 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분양가 관리 심사제,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한번 볼 수 있겠는데 고분양가 심사제 같은 경우에는 허그에서 주최를 합니다. 허그에서 주최를 하고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정부에서 주최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고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미분양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조절한다 이런 얘기인데, 분양가를 어떻게 조절하냐? 주변에 있는 시세를 기점으로 분양가를 산출을 하는 겁니다. 시세.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를 드리고,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택지비에다가 표준 건축비, 그리고 여기다가 가산비라고 하죠. 뭐 추가 비용, 가산비가 붙어서 요걸 합쳐서 들어가는 케이스인데,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이 극명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시세를 기점으로 분양가를 산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허그 분양가 산정 기준이 논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20년 미만 500m 내를 비교를 하고 1km 밖 신축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 이 얘기인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분양을 하려는 이 아파트 주변에 500m 이내에 있는 20년 미만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비교 대상을 만드는 거고, 근데 이 내부에 신축이 없다, 이 500m 안에 신축이 없다라면 이 주변에 있는 1km 밖에 있는 신축을 가지고 이 분양가를 산출을 하는 것이 정답인데, 이 1km 밖에 있는 신축을 오히려 놔두고 500m 안에 있는 20년 된 아파트의 시세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내부에 있는 재개발에 있는 이 조합원들이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요즘 신축들이 가격이 얼마나 높은데 1km 밖에 신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과 시세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00m 안에 있는 구축가 20년 된 아파트와 분양가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 근거로 만들다 보니까 엄청 반발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 내부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원래는 신축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었어요. 과거에 고분양가 관리 지역일 때. 근데 고분양가 관리 지역은 이제 지방에서 영향을 펼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다면 오히려 500m 내 신축이 없는 경우에는 뭐 1km 밖에도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역산으로 생각했을 때 분양가 상한제가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 택지비랑 건축비랑 가산비를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택지비는 이게 시세를 기준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감정가에 비례해서 이 택지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가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억이라는 시세를 주고 이 부동산을 살 수 있다라면 이 감정가가 물론 더 높아질 수 있지만 대부분 감정가가 어떻습니까? 8천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택지도 예를 들어 200억짜리 토지가 있는데 200억짜리 토지가 감정가가 200억이 나오면야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180억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하고 혹은 더 낮아질 수 있겠죠. 더 낮아지는 상황에서 감정가를 책정을 하고 여기다 표준 건축비를 더하고 가산비를 붙여봤자 이 수지 분석이 절대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행사 입장에서는 지금 짓는 것은 결국은 너무 손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지 인근 500m 안에 있는 준공 20년 미만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반영되는 규정 때문에 현재는 서울 내부도 그렇고 지방의 광역시급도 그렇고 지금 공급들이 다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시행사 입장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내부에서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세운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같은 경우에 허그가 제안한 분양가가 사업체가 제안한 이런 분양가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원래 천여 가구의 아파트를 넣으려고 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넣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300세대가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오히려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파트들은 계속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정리를 하자면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고분양가 관리 심사제도 때문에 결국은 이 아파트의 수요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 분양할 거 조금 더 미뤄서 하자. 뭐 미뤄서 나올 수도 있고, 아파트가 될 만한 것들을 오히려 어떻게 바꿉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것들로 대체 상품들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 공급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어떻습니까? 결국 집가를 혹은 집값을 올리는 주범들은 뭐 갭 투자자다, 뭐 영끌족이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정부의 사실은 약간의 헛발질 때문에 결국은 집가가 오르게 된 케이스인데, 이런 프레임들을 여러분들이 허와시를 따져야 된다. 허구와 실제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프레임을 깨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대형이 유행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 초반쯤에 대형이 유행해서 대형을 많이 지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됐었습니까? 소형 열풍이라고 해서 뭐 작은 것들, 정말 작은 것들에 엄청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또 시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지금 또 소형에서 대형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돌고 도는 이 유행 속에서도 지금은 대형에 가까이 가는, 그래도 평수가 조금 더 넓은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거고,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증가했고 이런 얘기들 지난주에도 다뤘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다라는 얘기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명목하에 전세자금 대출, 이주비, 중도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고, 결국은 7월 달에 일어난 이 대출 모드들은 대부분 공모주 청약에 들어가는 이런 대출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프레임들을 벗어나라. 결국은 이 갇히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프레임들이 요즘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중단에 대한 프레임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프레임들이 들어옴에 있어서도 우리 부동산들이 어떻게 가격을 형성할 것이냐. 가계대출이 중단되면 이것도 뭐 가계부채가 증가하니까 은행을 옥죄는 거죠. 근데 금리 인상되는 것도 결국은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가계부채 건전성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이미 건전한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이나 실수요자가 보호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임차인을 위한 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건물주들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건물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건물주가 임대차 3법이든 뭐 신고제든 보증보험 필수든 이런 것들을 부담을 가지게 되면 이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이 모든 피해가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프레임들은 다주택자들 적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다주택자들을 오히려 주택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고 1주택자가 무주택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원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이 말대로 따라 했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나, 이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이 정부에서 말하는, 이 기사에서 말하는 이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금리가 오른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초저금리였기 때문에 일부 금리가 올라가도 여러분들의 집은 그래도 일부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이 이해를 하신다면 프레임을 좀 벗어나셔서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해보심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들은 이 정부에서 어떠한 압박을 했던 간에 지금까지 그 말을 안 듣고 기다렸던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 다주택자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말을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큰 부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무주택자들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이 말들을 굉장히 잘 들었죠. 그래서 집값 떨어질 것이다, 뭐 혹은 뭐 이 정부 정책 규제책들 때문에 집가가 정말 출렁거릴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겁이 나서 팔아버리신 분들은 결국은 지금까지도 이 차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사라든지 이러한 프레임들을 씌우기는 오히려 올해 말까지는 계속될 예정이라는 거. 그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집가도 올 하반기까지는
굉장히 양호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부동산 투자 들어가라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조금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부동산을 좀 장기적인 방향으로 바라보신다면 조금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